네, KB증권 이은택 팀장님 모시고 계속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그 팀장님 한번 모시고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네. 지난번에 이제 그게 4월이었던가요? 4월 말에 네. 리포트를 쓰셨는데 1960년대 복지정책은 어떻게 버블을 붕괴시켰나. 네, 네. 이 이제 리포트가 상당히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네. 1960년대 린든 존슨 네, 네, 대통령에 네. 또 비유되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 사회 뭐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그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면서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뭐 시리자라든가 뭐 스페인에서는 그 뭐 또 비슷한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좌파냐 우파냐 이런 구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성 체제에 반하는 극우파 아니면 기성 체제에 반하는 좀 극좌적인 급진주의. 이탈리아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뭐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공화당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또 궤를 달리하는 정치인이라서 민주당의 상당한 어떤 그 지지 계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것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뭔가 이 사회 정치 구조적으로 모순, 이 누적되어 가는 발현된 흔적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결국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잘 간파했다고 봅니다. 어떤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겠다. 인종 간의 불평등, 뭐 계층, 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 뭐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1960년대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와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내지는 공포가 더 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말대로라든가 제가 주장하는 대로라면은 사실 지금 현재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은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정치적 조건이 바뀐다면, 그래서 재정정책 레짐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면은 세상 일은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1960년대 린든 존슨 행정부 이후의 사례가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겠는데, 팀장님께서는 그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주식 전략을 할 때, 장기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그 매크로 데이터 두 개가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연준도 듀얼 맨데이트가 두 개죠. 그렇죠. 두 개 굉장히 저는 금융시장이나 우리가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GDP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영향을 별로 안 준다고 생각하고, 주식에도 영향을 별로 안 주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버블이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사실 버블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죠. 근데 버블이 끝날 거냐면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버블이 가는데 언제 끝날 거냐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간에 사실 제가 하반기 초반부에 주가 하락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작은 싸움이고, 그 완전히 붕괴될 때 어떻게 우리가 도망쳐 나오느냐. 그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관심이 있는데, 그다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역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버블을 붕괴시키는 거, 버블을 만드는 조건에도 가장 중요했지만 붕괴시키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항상 버블 붕괴는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플레이션도 사실 물가가 오르고 무슨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충격받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게 정말 충격적이냐? 연준의 정책을 옮기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완화 정책으로 도와줄 수가 없겠네. 네, 그쵸? 인플레이션이란 거가 생기면은 네. 연준이 아무리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돈 풀어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만 그런 반응들이 보이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 언제 나타날까를 계속 상상을 해봤어요. 일단 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단기적으로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나타날 것 같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렇다면 언제냐라고 할 때 이게 보통 어떤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말씀하신 거 저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이제 상상해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1960년대, 사실 1950년대부터 60년대도 굉장히 저물가, 그때도 실업률이 계속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튀어오르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60년대 후반부터 인플레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사실 뭐 오일 쇼크 때문에 뭐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오일 쇼크는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거고, 이미 그 전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상당수 올라갔고, 이미 뭐 니프티 50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벌써 60년대 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 측면이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많이 공부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편집장님이 더 많이 지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저는 보니까 그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복지정책이 그때, 지금 현재의 복지정책의 기틀이 그때 거의 마련됐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들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또 대전환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케인즈를 굉장히 잘 모르지만 케인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증세나 복지 정책을 찬성해요. 근데 세상에 모든 완벽한 정책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추세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때 경제가 좋았죠. 지금처럼 실업률은 뭐 2%대를 터치를 하고, 뭐 물가는 계속 안 올라오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죠. 제가 알기로는 린든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역사상 가장 높은 대통령 중에 하나로 이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이 빈민들, 이렇게 경제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굶는 사람은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이제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걸 하면서 되게 선의에 의해서 이제 정책을 펼쳤죠. 좋은 정책인데, 문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적 인플레가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에는. 근데 추세적 인플레가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게, 추세적 인플레를 하면은 지금 올해는 2%, 3% 물가 당사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2%일 거야. 라면 이게 추세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걱정 안 하는데, 올해 3%인데 내년에 3.5고, 그 다음에 4%고, 그 다음엔 4.5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겁먹는 건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지 정책이 있으니까 이제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서도 뭐 소비를 그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을 때 확 꽂혀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죠. 이제 나가지 않는다는 거. 노인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취직할 자리가 많고 경기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노동 참여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지금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우리도 그렇죠. 뭐 경기 좋고 막 취직 잘 되는데, 경기 좋고 취직 잘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지 말고 바로 취업하자. 아들아, 너도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죠. 무슨 음악은 무슨 음악이야. 때려쳐. 취직해. 일 안 해요. 취직 잘 되고 하면, 그래, 음악 할 때, 네 꿈 펼쳐봐라. 아빠는 그거 못 펼쳐봤지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노동참여율이 높아질 때 언제는 1970년대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야, 너 대학 꼭 가야겠냐? 그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음악 꼭 해야겠니? 너 기타 꼭 쳐야겠니? 이러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도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돈 들어오는데, 이때 나는 일 더 해야겠어. 은퇴 안 할래. 난 지금 비트코인으로 엄청 돈을 벌었지만 조기 은퇴 이런 거 꿈꾸지 않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면서 생활은 계속 유지가 되고, 은퇴도 빨리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경기 사이클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케인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지만, 케인즈는 이 수렁에 빠진 것들 구해내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이 과열을 막아내는 것들은 힘이 별로 없죠. 폴 벌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계속 수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보니까 4월달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일자리가 많은데, 나 일 안 할래. 취직을 안 하고 노동 참여 안 하고, 뭐 취업 자리가 많아도 일 안 하는 이런 사태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딸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에서 배운 것처럼 총공급 곡선의 노동시장에서 좌측 이동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계속 안 한다. 지금이야 뭐 단기간 이제 실업수당을 줬으니까 안 해요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좀 더 완벽해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야, 이 인플레가 추세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제 처음을 들면 그때는 사실 복지 정책만 그랬던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더 쓰고 그때도 월남전도 터지고 하면서 이제 막 돈을 이제 몰래 찍어놨잖아요. 그때 브레튼 우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야, 너 달러 1달러가 그때 몇 온스였죠? 금이 1온스가 35달러라고 그랬죠. 그거 맞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르고 그런 까지 더해진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달러에 대해서 야, 너 맞냐? 달러치기가 그 이슈 되는 게? 막 이런 의심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되게 증폭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몇 년 후에는 최적 인플레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감으로 딱 때려서 네. 그 확률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인플레가 나타나는 확률이요? 예, 예. 확률은 그 사실 모델을 돌려서 뭐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확률은 매우 없는데.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높다. 중요한 건 이제 언제냐가 더 중요하겠죠. 언젠가 이게 인플레 만드는 거라는 생각은 되게 강하고요. 예. 장기적으로 대신, 보면은 네. 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게 언제냐 이게 이제 사실 훨씬 더 큰 고민인 네. 거죠.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70년대 증시가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70년대는 끔찍한. 그래서 우리가 뭐 아니 인플레가 그래도 뭐 좀 뜨거워지고 뭐 이러면은 이른바 경기 민감주라든가 네. 뭐 인플레 전가 능력, 원가 전가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돈을 더 벌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없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장과 행보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투자 심리, 즉 밸류에이션이에요. 예, 예. 밸류에이션이 1967년, 8년부터 고점을 찍고 그때 이제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 위로 1978년, 9년까지 무려 한 2, 3년을 내리 꽂았죠. 그러니까 이익이 들어도 밸류에이션이 계속 하락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요즘에 한국은 박스 피고 뭐 요즘 네, 좀 올랐지만 미국은 좋아요라고 하지만 그런 식이구만.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도 아시겠지만 IT 버블 고점을 2013년대에서 넘겼으니까 12년 동안 아무데도 못 가고 있었던 거고 그게 또 한 번 나타난 게 70년대거든요. 70년대는 뭐 박스권에서 위아래만 뭐 계속 해댔지 주가는 뭐 제가 알기로는 14년? 82년인가 83년 돼서 아마 그 68년 고점을 넘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건 좀 봐야 됩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박스에 그냥 갇혀 있었다면은 네.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올랐죠. 실질 기준으로 그럼 많이 빠진 거네요?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78년이 정확히 저점이고 아까 82년, 83년에 고점을 깨고 나서 IT 오를 때까지 한 뭐 10배? 제가 알기로 S&P 500이 한 10배 올랐을걸요? 바닥에서는 15배. 예. 그만큼 또 기회가 됐던 거죠. 예, 그거는. 예. 그러면은 변동성은 어땠습니까? 그 70년대 인플레가 설칠 때. 주가 변동성이 예. 매우 높았죠. 매우 높고 주식은 안 가고. 예. 그야말로 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박스피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 계속 뭐20% 먹었다 좋아하면 그렇죠. 뭐 30% 뱉어내고 뭐 계속 이거 반복이었죠. 예. 저희하고 한동안 방송 오래 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이진우 소장님 네. 표현대로라면 콧물하고 비슷하다고. 콧물이요. 예. 내려갈 때 이렇게 천천히 네. 내려가는데 한번 들이마신 것이 그럴 수 빨리 있죠.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시장 환경이 되면은 주식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주식도 안 해야 되고 뭐 웬만한 투자를 안 하는 게 자산 그때는 자체가 좋죠. 굉장히 뭐 힘들어요. 채권이나 아니면 커머디티 이런 것들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금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원자재. 예. 근데 채권도 보면은 그렇죠. 뭐 만기 보유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었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채권 금리를 봐도 물가 상승률 빼서 이렇게 단순히 차감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전혀 뭐 그 채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굉장히 그 불확실해지는. 저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그 당시를 한번 뭐 네. 이제 그 당시에 관해서 뭐 연구한 글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일단 학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들도 생각이 바뀌고 정책 당국의 생각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안정은 불안정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1960년대 중간 후반까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기 좋았죠.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데 물가 상승률도 낮고 네. 보통 이제 실업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에서 미저리 인덱스라고 해서 뭐 맞아요. 예, 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정도인가. 그래서 실업률이 낮으면 좋고 물가 상승률도 낮으면 좋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또 낮으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그 1960년대 중후반에 그 이른바 미저리 인덱스는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낮았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실업자는 적은데 보통 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낮으면은 물가는 좀 오른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첫째 그 뒤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실업률, 낮은 실업률 내지는 실업자를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일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비용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지도록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실업을 줄이는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1970년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실업률도 이제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고 이런 이제 서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물가가 이제 뛰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더라.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정이나 통화가 더 부양적으로 가니까 인플레이션만 더 이제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이 쉽게 개선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상태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아까 이제 미저리 인덱스를 도출하면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이제 굉장히 경기가 좋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따끈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는 나쁘고 인플레이션 높고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1970년대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통화량을 확 줄이면 된다. 통화 긴축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또 연준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하고는 무관하고 그래서 통화량을 줄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부 보고 자꾸 그 임금 통제를 하고 물가 통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연준 의장이 촉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오명을 남기게 됐는데 나름 또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런 또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중후반까지는 중간까지는 정부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거나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때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을 더 지더라도 이건 안 갚아도 된다. 그냥 롤오버하면 된다. 그 기업들도 빚이 이렇게 부채가 이제 생기면은 돈 버는 족족 갚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부채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회사 볼륨이 커지면은 이 부채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지는 것처럼 정부도 과거에는 적자가 생겨서 부채가 생기면 갚으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안 갚아도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은 오히려 부채는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의 사고 방식의 변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보는 생각의 변화, 정부 재정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겹쳐서 돈을 그럼 적극적으로 쓰자 재정이
뭐 지금 할 일도 많고 전쟁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비화한 것이 결국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낳은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미국이 뭐 상당한 산유국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 당시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차들이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기름 잡아먹는 하마 같은 차를 타면서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초부터 미국이 이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는 차를 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침 또 통화제도의 어떤 모순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겹친 것 같습니다. 불운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악재는 멀려서 온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팀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걱정이 된다 하는 뭐 그런 상태가 또 네.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뭐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부채에 대한 생각들도 좀 비슷한 거네요. 지금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책에 관한 사고의 변화, 이제 뭐 연구했는 글을 보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사고가 바뀌었다. 80년, 70년대 말 이제 폴 볼커가 들어오고 폴 볼커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통화량이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엄청난 이제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았고 결국 이 실업률과 뭐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그 인식을 갖게 되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실업을 장기적으로 네. 줄여 없애 나가는데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재정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시에 이 그 사고가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오늘날까지 왔다. 뭐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팬데믹을 계기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제법 긴축적으로 갔죠. 금융위기 네. 과정에서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건전성, 사고가 좀 바뀌었고 때마침 또 팬데믹이 터져서 엄청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빚을 더 내서 더 과감하게 가자 뭐 이런 사고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